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사실상은 이제 그 24일 오후에 1차가 진행이 됐고 1차 세션이 진행됐고 25일 오전에 2차 세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뭐 하루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위원회와 이제 한국 정부 당사국이 되겠죠. 이번에 이 회의에서는 이 세션에서는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가를 했고 NGO에서는 이건 UNCRPD 위원회와 당사국 정부 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NGO는 발언권은 없고 단순 참관하는 자격이 부여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24일, 25일 이전에 8월 22일에 위원회와 NGO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모니터링 기구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를 해서 사실상 뭐 그 정부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 NGO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 공개 브리핑은 아닙니다만 비공개 브리핑이죠. 어쨌든 거의 공식화된 그런 회의가 진행이 이전에 됐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다른 관련 부처들 해서 한 36명 정도 참여를 했고 NGO에서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CRPD NGO였는데 그다음에 KDF에서 코리아 디세빌리티 포럼 해주고 한국장애포럼, 이타스 발달장애인들의 모임이죠. 자폐성 장애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타스 그다음에 장애법 연구회나 두루민병 같은 장애 관련된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 그룹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4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전에 독자적으로 지금 NGO들은 독자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사실상 이제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이 됐지만 이 단체 간에 서로 현지에서는 공동으로 연대해서 활동을 하자는 것이 합의가 돼서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왜냐하면 또 8월 22일 비공개 브리핑 때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할당이 돼 있는데 NGO들과 얘기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포함해서요.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가 없고 또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들의 질문도 받고 거기 또 답변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히 해서 중요하게 제시가 될 이슈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체들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상 이제 21일에는 회의 이전에 22일 날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한번 IDA라고 해서요.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라는 국제 장애인 조직의 연합체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련해서는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요. 이 사전에 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의 NGO들과 사전 소통을 해서 미리 NGO들이 어떻게 지금 비공개 브리핑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해주고 이런 중간에서 역할을 또는 NGO의 대표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주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고 그 과정에서 20일 날 비공개 브리핑 할 거에 대한 모의 발표도 하고 점검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담당 보고관 지금 국가시민은 NGO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18명인데 2명씩 국가의 보고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어 있는 보고관들에 대해와 미팅들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 센터의 연구진들께서
어느 정도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아시는 걸 제가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김 박사님? 아닙니다. 예, 예, 저희도 예. 잘 모르니까요.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런 미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은 사전에 심의를 24일과 25일 심의가 있으니까 사전에 또 현지에서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했던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 또 개별 위원별로 파악된 그 위원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로비 문서를 만들어서 설명 자료 같은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견해를 할 때 의견을 내달라는 식으로 해서 로비 문서를 발송을 하는 활동을 했었고 또 다른 그 유엔 인권위원회든가 또는 ILO와 같은 국제기구하고도 별도로 이런 미팅을 다 IDA가 주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도 진행을 했고 또 우리보다 하루 앞서서 한국 심의가 일본이 심의가 있었거든요. 일본과 뉴질랜드가 있었는데 일본 그 NGO들과의 미팅도 또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 진행이 됐고 24일과 25일에 앞서 말씀드린 데 24일 오후, 25일 오전에 이제 한국 심의가 진행이 됐고 NGO는 참여했지만 발언하지 않고 참관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25일이 논의가 되면서 한국이 정부가 대답하는 것들부터 모니터링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거나 좀 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바로 또 24일 밤에는 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의견서를 보내고 위원들한테 이메일 다 발송하고 또 현장에서 또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25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최종 견해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concluding obser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견해를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장애인 권리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달라. 이런 짚어달라. 또 의견을 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최종 견해를 위한 보충 자료 작성도 또 2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고 저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때 못 갔기 때문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NGO 활동이라는 게 현지에서 직접 심의 단계에서는 발언할 수 없지만 그 사전과 사후 그다음 중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때는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중요한 활동들을 하게 하고 왔습니다. 예, 뭐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뭐 회의 장면들을 넣은 사진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또 NGO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이제 그 카페에 모여서 협의하고 어떻게 내용을 잡아서 어떻게 의견을 낼 것인지 그래서 협의하는 회의를 여러 번 수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들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그 작업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국제기구 아까 ILO라든가 또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분은 뉴질랜드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마틴이라고 하는 그 발달장애 장애인인데 이분이 이제 권리위원으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또 그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고 이거는 ILO 또 이건 일본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장면이고요. 자체에서 또 사전 준비하기 위한 아마 첫째 날 심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대응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회의장에서 저희가 한국 쪽 이 언론 쪽과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 장면이고 또 이거는 오른쪽 아래 거는 회의 현장에서 회의 심의 중입니다만은 이 포스터를 가지고 그 뭐
또 우리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분은 지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현재 의장인데요. 호주의 분인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직접 현장 참석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그것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5일 날 회의가 끝났는데 9월 9일자로 자료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보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일단 최종견에서는 먼저 위원회는 몇 가지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가 상법 협약 25조 유보에 관련 이게 상법 732조에 관련된 사항이죠. 보험 가입을 장애는 제한 두는 거 이거에 대해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전체 협약을 전체를 비준했지만 그 중에서 25조 2항을 유보해놓고 비준은 조건부 비준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2021년에 유보 조치를 갖다 처리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수화법, 점자법,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법 등 최근에 있었던 입법 활동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한 것도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부가 조치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시 문제점과 권고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1시간 정도 발표하는 걸로 제가 들어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번역이 좀 1차 번역된 부분이 다시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부분까지 제가 발표 자리에 발명을 좀 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크게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원문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 사항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먼저 이제 1조와 4조에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수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지법상으로 수정된 건 아니거든요. 수정된 건 아닌데 장애 정의가 수정됐다고 했는데 장애 정의가 수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법 관련해서 등급제를 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해서 조정한 거라든가 또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종합조사표를 도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아직까지 그러나 협약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시청각 장애인,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이나 HIV, 에이즈의 감염 장애인 등 이러한 특정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특히 정책 위반자라든가 판사나 검사, 교사, 의료보건 인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제가 단순화됐긴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록제가 존재하면서 또 두 개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의학적인 모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인권적인 모델 원칙으로 해서 좀 더 사회 모델에 기반한 장애 판정제도를 다시금 설정을 하라는 것,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인식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의정서가 아직 비준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건 보고를 했지만 아직
선택의 정서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의 정서 비준 권고를 여전히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의사결정 정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10번 항목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장애 아동 지적 장애 심리사회적인 장애인은 이제 우리 주민 정신장애인이죠. 정신장애인 그 양성에 갖고 있는 간성장애인 그 장애 여성, 난민, 이주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 같은 이러한 장애의 또 특별한 요건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참여를 또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조로 가면은 여기서 역시 이주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HIV 감염 장애인들에 대한 장차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비해서 개정됐다고 해서 사실 개정된 게 아니라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지 않고 정신건강 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다고 해서 배제해 두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삭제를 했는데 지금 개정된 걸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수정을 제가 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적 조정이라는 것은 뭐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 우리가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도 번역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번에 또 얘기된 게 소송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소송 비용에 대해서 물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하철 같은 경우 뭐 해서 제기했던 장애인 단체들한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 피고 쪽에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 법적인 장치에 의한 차별 시정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수용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하고 권고해주는 결정을 또 내려줬습니다. 네, 그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12 권고사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 연령이라든가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다른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알려주신 거 제가 잘 듣고 있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이거 이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차별을 종식시켜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도입 논의가 지금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여기도 좀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또 권고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권고를 했습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는 1차 때도 장애 여성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됐었고요. 이 장애 여성 지적에 대한 부분들에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에서 성 감수성, 성별, 젠더 감수성이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1차 우리 심의된 지적인데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반 젠더, 그러니까 성평등에 관련된 법률 정책, 그러니까 일반 성평등 또는 여성 정책 이런 데 있어서의 장애 관점이 주류화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장애 속에서의 성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성평등 정책 속에서의 장애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 점들이 좀 주목되는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 여성과 여아가 여러 가지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거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양성평등 계획 같은 경우에 젠더 관점에서 장애 정책과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했고요. 같은 그런 우려점들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 아동에서는 장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주류화된 그 장애인 놀이터, 일반 놀이터에서 장애인의 그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특별히 언급이 됐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또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에서는 뭐 계속 앞서 말씀드린 데 여러 가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아울러 특히 정책 위반자 사법부, 그러니까 가끔 그 정치인들이 장애 차별적이고 장애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거 권고안과 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접근성은 현재의 편의증진 보장법이 일정 정도의 그 제한 그 면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너무 노후됐다거나 건축 연도가 너무 오래됐다거나,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것, 가령 지금 소규모 사업장이나 매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완전히 해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1차에 지적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30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그렇지만은 장애인들이 가야 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게 되는 뭐 작은 매점, 뭐 편의점, 식당, 동네에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외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근무 환경의 장벽.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디지털과 이 고용에 대한 측면에서에도 접근성을 언급을 해줬고요. 그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대중교통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광역버스 이런 부분까지 접근성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권에서 우리가 또 최근에 많이 보도를 접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자살, 실종, 지금 영어 원문에서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영어 원문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살해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서 저희가 들고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신의 장애 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표현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뒷뜻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해놓고 있었네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장애 아동을 살해하는 문제점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는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살하거나 실종하는 것에 예방 전략을 채택을 하고, 특히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사망을 했는데 그냥 코호트 격리만 해놓고 적절하게 이 사람들을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하고 보호해주는 조치들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긴급 탈의를 해서 생명권을 본인이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했고요. 특히 뒤에 보면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재난안전 계획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류화되는 것이 그 이슈가 주류화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관리에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이 장애의 욕구가 반영되는 재난안전 계획 국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에 관련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장애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을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조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활동하시는 하고 연구하시는 분야라서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28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전 권고 1차 권고를 얘기한 겁니다. 1차 심의 권고 이전 권고를 반복하여 법 앞에 동등한 인정에 관한 법 앞에 동등한 평등을 인정하는 그런 일반 논평 1호가 있죠. 일반 논평에 따라서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전 권고를 반복한다는 것은 전혀 그 이후로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견 제도가 여전히 이 대체 의사결정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서의 전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다. 이 점들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아까 뉴질랜드의 로버트 마틴 위원이 한 16,000명 정도 후견 제도의 후견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피후견인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후견으로 지정된 것이 5년이나 10년이나 평생 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재정적인 이런 후견기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체 의사결정에 대한 관해를 위해서 법을 철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단나디 바샤르 의원이라고 저 아프리카 쪽인데 제가 금방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거기 국가의 가나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 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 의사 결정을 철폐하고 이를 대체할 조력 의사 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이 이제 답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견 제도는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취지로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및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심판 시에도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 그래서 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각종 후견 종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여튼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민법은 후견인 선임 시 피후견의 의사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에 후견 개시 후견인의 선임 변경에 관한 심판에서 피후견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년 후견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에 공백이 생겨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한정 후견 제도의 경우 피후견이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또 다 완전히 이 조력 의사결정 제도로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다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피의견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그 질의사항과 정부의 답변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13조인데요. 13조는 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인데 그 장애인에 대한 대인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편의점에 관련해서 뭐 그 수화라든가 점자라든가 또 이주리도 읽기 쉬운 정보, 읽기 쉬운 자료 이런 것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체 자유 및 안전에서는 그 임의대로 특히 이제 비자의적인 입원이라든가 또 시설 수용 이것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강제로 시설화하는 것, 또 입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하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가 결국은 격리나 그 치료에 종속되게 만드는 장애인들이 특히 정신장애인들 같은 그렇죠. 치료에 종속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5조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격리, 그 강박 학대, 그 굴욕적인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약물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약물 투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굴욕적인 처우, 또 비인간적인 처우, 시설에서의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에 관련된 특히 장애 아동에 대한 데이터, 또 장애 여성에 대한 쉼터 같은 경우, 별도의 쉼터, 전문화된 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개인의 완전한 보호인데요. 이거는 그 장애 고유성이죠. 장애 자체에 갖고 있는 장애 자체를 고유하게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이 강제불임 시술을 받는 건데 이 강제불임 시술에 대해서는 1차 때도 얘기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정부는 계속 그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금해지에 있는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다는 것도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장애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을 하는 것들 시설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또 조치를 취할 것을 이런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것도 지금 촉구한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및 국적의 자유죠. 그래서 이주민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정책의 일부는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이주민에 대해서 그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특히 외국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자꾸 특히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성 그 지원 부분들은 많이 좀 제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인데요. 이거는 뭐 탈시설의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또 얘기가 됐는데 한국에 좀 로드맵을 제시했지만은 그 앞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여전히 우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지금 시설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치가 않다. 이 장애인들이 탈시설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탈시설 전략이 좀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 이행력이 미약하다. 그리고 특히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들 얘기했고요. 이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회의할 때 8월 달까지 이 유한 CRPD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기하고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점들을 또 얘기했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읽기 쉬운 버전, 지적장애라든가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읽기 쉬고 이해하기 쉬운 버전과 언어대 방식으로의 그 접근성을 보전해주고 정보 제공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미디어, 텔레비전 미디어 같은 데서의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강조했고요. 사생활 존중인데 이거는 이번에 가서 특히 현장에서 좀 많이 우리가 그 얘기했는데 특히 에스타스에서 활동을 많이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 업무 활동가가 또 활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새 일부 지자체에서 그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 정신장애인에게 GPS 장치 추적하는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동의하에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들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자료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최종견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에 발부되는 조치를 취하고 실종 예방 정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권고를 내려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존중인데요. 장애인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장애, 결혼에 대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인데요. 역시 조족의 교육에서는 특수교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특수학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든요. 통합적인 환경에서 통합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런 특수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장애 아동이 계속 실제로 숫자가 늘고 있거든요. 학교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점들을 우려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 그다음에 특히 그 유치원 이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에 못 가는 경우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데 특수교육 지원을 근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유치원이라든가 유치원으로 그 편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 아동이 교육부 산하의 일반 유치원 편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라는 점을 또 특별히 또 강력히 권고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이고요. 건강은 특히 지금 건강에서 먼저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25조 2항에서 상법 732조 관련해서 우리는 상법 32조 관련해서 현재 개정이 되긴 했지만은 완전히 그 조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인정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살아 있어요. 이 점들을 우려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또 이제 장애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임신, 출산, 모성에 대한 부분들만 좀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상으로는 그래서 이 점들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재활 훈련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했고요.
또 보호작업장에서 계속 분리돼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우려한다. 그 개방시장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 개방시장과 분리되거나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형태의 접근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보호작업장 문제는 현재 한국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입장에서도 좀 입장이 갈립니다. 보호작업장에 한 7,000명, 8,000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이 부모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런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호작업장은 전 세계적으로 좀 없애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그냥 고착화시키는 장애인들이 그런 분리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의 비판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보장하든지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금을 제공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이 한 것은 지급하고 있지만 이게 부족하다,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여러 가지 장애 등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 등록을 못 한다면 특수한 어떤 형태의 장애 유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이건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도 연관돼서 맞물려서 또는 장애 등록제 폐지하고 연관돼서 언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주장애인들, 이주장애에 대해서는 연금이 수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참여, 선거권의 참여, 또 선거에 정치적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시각장애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받았고요. 그다음에 통계 부분에서는 장애가 요소가 반영이 된 장애 분리 통계가 가능하기 위한 그런 국가 통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대한 그다음에 국내 모니터링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회수를 많이 늘려라. 그다음에 국가인권기구가 완전히 독립적인 이 기능을 못한다. 독립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후보 추천 받아서 지명한다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일정은 정치적으로 또 일정 그러니까 국회나 사법부나 입법부 이런 쪽에서 활당해가지고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재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세계국가인권연합에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점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재승인 받을 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연합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권고받았는데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기능이 좀 확보가 돼야 CRPD 이행에 대해서 독립기구로서의 모니터링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33조까지의 좀 뭐 간단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주요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보고서를 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볼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69번에 보면은 제6조와 19조의 권고에 기울을 기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강조했어요. 6조는 장애 여성이고요. 제19조는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이겁니다. 아마 그 배경은 제6조는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한국에서 아직 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장애 여성에 대한 조항은 한국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처음에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8차까지 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안을 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애 여성 조항을 따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많이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반대도 많았었어요. 반대도 많았는데 별도로 만드는 게 성공된 거거든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 여성 정책에서는 주도국이라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라는 부분들은 탈시설 관련해서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탈시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새롭게 들어서면 탈시설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이 두 조항을 탈시설 포함해서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보고는 2031년 1월 11일에까지 이제 하고 그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4차, 5차, 4차, 5차, 6차를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9년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빨라야 그때 31년이고 뭐 그보다 훨씬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그 심의가 밀려 있어요. 예. 한 190개국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 있어서 코로나가 있어서 한 2, 3년 또 그냥 공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지연이 돼서 우리는 9년 후에나 다시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그 순서를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최종 견해에서 반복된 그러니까 이전에 1차 심의의 최종 견해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시 반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동안의 이행이 8년이 지난 지금 2014년 이후에 8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장애인 등급 판정 제도가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권리 중심, 사회 모델 중심으로 전환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장애인 판정제도와 등록제가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딱 15개 유형만 딱 정해놓고 그 유형 중심으로만 획일화된 그런 아주 경직화된 그런 적용을 해서 장애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아까 이야기한 다른 무슨 특별한 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정신장애인, 사회심적인 장애인이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송부담 감면도 역시 똑같이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도 그 규모나 건축 시기나 또 그 수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관하게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또 반복이 돼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책, 그다음에 성년 후견 제도나 사업 접근성 이게 반복돼서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한다는 점들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사전 동의 없는 임의적인 자유박탈, 입원, 시설 격리 이 점도 다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나 정신병원이나 병원, 교도소에서 또 교육에서가 격리되고 학대되는 것 문제점들. 그다음에 상법 742조의 의사결정, 의사 능력이 없는 장애에 대한 보험 제한이 계속 존치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한다. 또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표현을 쓴 조항들이 있었어요. 예, 최종 견해 보면은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
그러니까 현재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의 제도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약물 사용이라든가 신체적인 억압. 그다음에 이제 긴급한 조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 여성과 자립생활에 관련된 것,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기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좀 강력하게 얘기가 될 거고요. 이번에 사실 정부가 2019년에 보고서를 사실 그때 시기가 됐기 때문에 냈다가 코로나로 이제 보고가 좀 연기가 된 거거든요. 심의가. 근데 그 뒤로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이 많아서 한국 정부가 보완 보고서를 후속적인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추가 보고서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거나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그 보고서 준비에 장애인단체가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의견을 청취해라. 라는 점들을 또 강력히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또 그에 비해서 또 새로운 변화들이 좀 나왔어요. 새롭게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런 그 에이즈 관련 또 시청각 장애인 또 이런 그 특별한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이번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일반 성평등 정책에서 장애 주류화 문제,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성, 그다음에 정치권과 소셜 미디어의 장애 비하 모독 발언, 증오 발언 문제, 그다음에 버스도 이동 수단에 있어서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이런 그 버스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버스 번호라든가 노선이라든가 탑승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같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 이것이 또 좀 새롭게 보인 거고요. 디지털 근무 환경의 장벽,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권에서 아까 자살, 실종, 장애아동 살해, 이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게 물론 당연히 새로 나온 거고요. 탈설 로드맵의 재검토와 이행 강화. 그 다음에 GPS 장치에 대한 거,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모성 이외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국적과 체류 상태를 막론하고 외국 장애인에게도 재활 서비스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 장애 연금이 불충분성, 국제협력에서 장애인 단체 참여 협력 이런 것이 이제 좀 새롭게 지난 1차 심사 때와 다르게 언급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최종견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생각하는 이번에 이제 회의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18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김미연 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역할이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틀간의 그 제한된 시간이고 절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의응답 뭐 다 하는 걸 포함해서. 근데 이런 장애인권리위원들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첫날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단순하게 제도 현황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한국이 정부가 낸 보고서 얘가 갖고 있는 맹점들,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 짚어서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천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분히 그냥 시간도 너무 적으니까 위원당 뭐 처음에 한 5분 정도 발언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뭐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국가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그러면서 이번에 회기에 한 10개국을 심의를 했거든요. 10개국 심의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 10개국 심의를 하는데 국가보고서를 미리 낸 나라도 있지만 뭐 임박해서 낸 나라도 있고 또 섀도우 리포트라고 해서 각 민간 단체, 인권이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같은 독립 모니터링 기구들 이런 데서 많은 그
그 섀도우 리포트, 다른 그 민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겠다. 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왔는데, 우리도 그래도 우리도 장애인단체들이 조금 그래도 어디서 지원도 받고 프로젝트도 좀 받아서 가고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 갔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개발도상 같은 NGO들은 뭐 그런 거 쉽지 않겠죠. 거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더구나 제네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저개발국에서 이런 생각을 함께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런 심의 시스템 자체가 이 정도 크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시화하고 상설화해서 핵심적인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장애인이 유엔이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부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추동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8년 만에 한 번, 1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회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엔의 시스템 권리위원회의 조약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돈의 또 비용의 문제거든요. 유엔이 자꾸만 지금 돈 예산 줄인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뭐 장애인 권리위원을 갖다 상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갖다 뭐 꽤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장애인 권리 협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인권 협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 협약대로 다 그런 방식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저 유엔에 지금 유엔이 보통 그 회의를 하게 되면 5개국 5개국어를 지금 동시 통역을 하거든요. 영어 이외에 러시아,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 5개국어의 국어를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사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이라도 좀 5개국 동시 통역 다 없애고 영어만 하기로 하고 통역을 없애도 상당히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엔에서 고민할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 희망 섞인 그런 좀 생각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권리위원회의 그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좀 더 중점적인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권리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서포트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간의 좋은 연대, 협력, 현지에서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돼서 활동들이 잘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보고서는 따로따로 준비했지만 현지에서는 잘 협력이 돼서 좋은 그 사례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제 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걸 또 토대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다른 국제 기구라든가 또는 국제 단체들 또 이런 장애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많이 못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우리 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위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동을 못하는 것인데, 이런 국제 활동 역량, 그 사람의 맨파워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그 맨파워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년 만에 이 CRPD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9년 후에 2031년에도 받지 않습니까? 빨라야 그때 되겠지만은, 이런 이행에 대한 앞으로 9년 동안에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그냥 놓고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땄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정부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막 지난 경험을 봤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장애 이슈는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네. 지금 공유가 중지가 됐나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CRPD를 중심축으로 두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국내적인 활동이든 국제적인 활동이든 간에 CRPD의 이행과 맞물려서 우리가 항상 유엔의 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 정부 정책도 개발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들의 그런 전략이 활동 전략이 필요하겠다, 재수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엔조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원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이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9년 동안에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그 협력 활동, 국제개발 협력 활동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뭐 이번에 다녀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합적인 것을 의견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1시간 예정이 좀 지났네요.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토론하실 내용이라든가 질문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님. 네. 네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이제. 예. 네네네. 네. 그 최철현 교수님께서 회의가 나가시면서 말씀 부탁하셨는데요. 네. 최종 견해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견해와 향후 전략을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금 1차 CRPD NGO 현대에서 추정 견해에 대한 이 보고회를 일단 결과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 달 28일 날, 10월 28일 날 한국 장애 포럼 KDF에서 또 주관하는 또 보고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 담당했던 몽고의 게렐 의원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주 담당자니까 어떠한 것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최종견화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최종 견해별로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정리하는 행사를 할 텐데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 논의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별도의 이제 각 영역별로의 전략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CRPD NGO 연대가 지금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해산을 했거든요. 이번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장애인 권리법 이행을 좀 모니터링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야